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박장재소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나왔네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지칭하면서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본인 항변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80만 원.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유죄로는 인정하지만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뭐 오늘 유죄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100만 원 이하니까 의원직 상실은 아니고. 네. 그 검찰에서 이걸 재판에 넘길 때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2번 올린 거랑 같아요. 네. 허위 인턴 작성했다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연히 그 재판 받는 사람이 가서 그럼 내 유죄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만약에 재판 기소만 하면 선거 중에 기소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만 꺼내면 다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범죄를 2번 처벌하기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허위 인턴 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최강욱 대표는 나는 허위 인턴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도 네.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방송에서 무죄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재량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이런 거를 기소를 하려고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소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 허위 인턴 작성했던 부분 유죄가 났습니다. 유죄가 났죠, 집행유예. 법원도 이 재판 선거법 관련 법원도 그게 유죄라는 걸 가정하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얘기하기 어려운 점을 봤을 때 또 비례대표 2번이었거든요. 당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미만인 80만 원을 지금 선고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소할 때도 기소 담당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라고 네. 했다가 네. 윤 전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안인데 최강욱 의원은 80만 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1년의 과정 중에 있는 사건을 이제 이중으로 기소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재판부도 이번 판결문 설시에 이런 부분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검사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유를 양형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비판까지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좀 좋게 반영을 되도록 양형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왜 재판부가 검찰 이야기만 듣느냐. 네. 그 당사자가 인턴을 했다는 거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을 왜 배척했느냐 이거 그렇죠. 같아요. 예. 지금 최강욱 의원한테 유리한 인턴 활동을 했는 거 관련된 증언이나 증인들은 다 배척이 됐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업무방해죄. 2심 진행 중인데 똑같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 문제가 인턴이라는 건 저도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도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또 실무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말 그대로 이거 아까 무조건 인턴이라 해가지고 무슨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인턴이 아닌데 어쩌면 이거는 뭐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은 법정에 갖고 와가지고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턴 활동을 하려면 하지 말던가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까지 좀 되는 상황 같아요. 그 업무 방해죄 선고한 재판부는 바로 지금 박준 변호사가 말한 그 논리죠. 네. 인턴이었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쭉 있어야 되는데 네. 뭐 한 달에 몇 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턴이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의 뭐 공소장 내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존재 사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인턴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기 위한 이제 증거를 명시적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 재판부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으면 이 출근 시간대 봤다라는 사람이 일단 있을 것이고 최소한 업무 지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9 to 6를 하진 않았더라도 예.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 내역 내지는 뭐 SNS 내역 이런 거를 제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휴일에도 일을 했다, 퇴근 이후에 잠깐 와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걸 뒷받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못 냈기 때문에 이건 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유죄받은 그 사건하고 뭐 같이 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논리적 이야기 좀 어렵거든요. 만약 몇십 년 전에 제 사무실에 누가 학생이 인턴하러 왔는데 그것을 다 증거를 갖고 있다?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예. 애초에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최강욱 그 피고인이죠. 열린민주당 대표가 입증 자체를 사실은 검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본인이 입증을 뭐 증거가 있고 없고 전 기록 내용은 전 잘 모르지만 유죄가 되는 거 좀 과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항소한답니까? 항소합니다. 예. 예. 아마 검찰이 하고 본인도 할 것 둘 다 할 같습니다. 것 같아요. 피고인. 예. 2심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등등등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내부 게시판에서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기소가 되고 승진하는데 업무상 약간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해라. 세상 코미디다라는 비판 글들이 있고요. 예. 또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명했어요. 뭐 이문환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라든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등 여러 좀 기수 높은 검사장급에서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 대한 변호사협회도 입장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뭐 논평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기도 한데요. A4 용지로 3장 분량,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량의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게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 현직 검사가 기소가 되면 해당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가 된다. 아니면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가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 전반의 정서다. 이게 이제 이성윤 이제 고검장 승진을 한 이제 현 중앙지검장을 정조준한 그런 이제 문구도 넣었고요. 그런데 이제 수사 직무에서 배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영정까지 시킨 거는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거다.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변협이 사실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리고 읽힐 수 있는 논평을 자제했던 거는 사실 그 회원수가 3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예. 의무 가입되는 단체인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뭐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건 사실 논평 낼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해서 아마 개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논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한쪽 이거를 누가 우리 3만 명 변호사 중에 과연 이게 몇 퍼센트 의견을 수렴한 건지 알 수도 네. 없고 사실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행동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찰 추천위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유사한 행동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왜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예, 예.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3만 명 변호인을 대표한다는 워딩으로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이 않죠. 말이죠.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다 다르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마는 게 좋죠. 근데 글쎄 이 대목에서 피의자가 되면은 뭐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네.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네. 고발하면 다 피의자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알면서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라도 고발을 하면 피의자 되고 그 사람 진급 못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완전 검찰 입장에서 지금 글을 쓴 거거든요. 입장 표명을 한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어쨌든 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검찰에 충성하는 아니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만 진급시킨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나서 공안부 몰락했죠. 네. 거의 특수부가 다 요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가 됐으니까 인사를 했고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책임도 인사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네.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검찰 조직 개편안 충돌 문제가 또 올랐는데 처음에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만나서 인사를 논의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이 인사에 대해서 시비가 붙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사람이 그냥 의기투합한 것 같고 별 차이점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이 검찰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김호수 총장이 좀 발끈한 모양새예요. 그래서 윤석열 아니죠. 박범계 장관도 조금 놀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의견 일치는 확실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어제 내기도 했거든요. 이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일단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6대 범죄로 한정이 됐는데 형사부의 직접 수사도 제한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대상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입장은 그렇습니다. 형사부를 전문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권의 기치 아니었냐. 그런데 예. 그런 방향성과도 상당히 어긋나고 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게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은 막고 어떤 사건은 그냥 도외시하고 어떤 사건은 또 키우는 이런 정치적인 경랑에 검찰이 휩싸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 조직 개편안이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여기서 핵심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일선 형사부에서는 직접 수사하지 말고 이제 공소유지를 하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찰 내부나 대검찰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관이나 총장 승인 받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지간하면 검찰 본연의 의무인 기소나 공소유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정말 특수한 경우라면 승인을 받아서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를 하라는 건데 뭔가 논의의 전개가 지금 반대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이 바뀐 거는 가급적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지금 예외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6대 범죄만 검찰 수사하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하는 부서는 지금 반부패부, 공안부 이런 데서만 하라는 예. 뜻인데 그 원칙적으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수사권을 뺏어가냐 이런 거.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논리예요. 처음부터 똑같고 지금 포인트는 왜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냐. 근데 그 뜻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인데 장관 승인 받아서 하는 거 하니까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해서 보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네. 경찰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수사를 하고 예. 검찰은 기소만 해라 이겁니까? 그게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취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 시행령이나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남은 권력이나 권한을 놓고 싶지 않은 거겠죠. 어쨌든 대검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박 장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박범계 장관은 이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는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검찰의 반발에 상당히 좀 선을 긋는 그런 네. 모양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고 뭐 인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경찰의 사건이 너무 몰리면서 실제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 이런 사건이 신속하게
좀 진행은 못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이 정권이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데는 검찰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손질을 하고자 했던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겠는데 사실상 검찰이 이렇게 비대한 70년 동안 수사 기능을 굉장히 독점해왔던 검찰이 많은 부분을 경찰에 넘기면서 오히려 뭐 과거의 공안이나 특수사건에 더 주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권이 방향 설정했던 부분과 검찰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기능만 분담을 시킨다면 사실 저희 헌법의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찰이란 걸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근간과도 다소 많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있게 계속해서 사실상 공소 기능만 유지하고 남겨두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김어수 총장이 여기에서 반발하지 않으면 네. 내부로부터 엄청난 그렇죠. 비판을 그럴 직면했겠네요. 반발하지 않으면 검찰총장 영도 안 쓰는 거고. 예, 영이 전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껴있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뭐 국무회의 통과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크게 반발하면은 결국은 뭐 통과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간 간부 인사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침표가 찍혀야 그 허리에 있는 검찰들 중간 간부 인사를 해서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국무회의 의결도 뭐 수년이 되거나 아마 통과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고 의견 수렴 과정을 이제 안 거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뭐 인사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만일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검사들이 당연히 일선 검사들이 반발할 텐데 여기에 반발해서 뭐 집단 사표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간 사람들도 보면요. 23기들은 다 나갈 때가 됐어요. 27기도 뭐 기수는 꽤 별로 아직 진급할 여지가 있지만 다들 뭐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나갔다고 봐야 되지 뭐 사실은 만약에 30기 밑으로 제가 한 31기, 2기 그 정도인데 부장급이 33기, 4기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오면 좀 문제 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움직임 어려울 없습니다. 것이다. 없습니다. 예. 안 갑니다. 예. 또 요즘에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요. 3만 명 갔잖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 검사하니 골랐죠. 나와서 고생하려고 누가 하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오늘 김준혁 공수처장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난다는데 왜 만납니까? 그 이첩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또 조건부 이첩 검찰은 얘기했거든요. 요거 예.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조건부 이첩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만난 상황이 아닌가 그럼 보입니다. 뭐 이것도 또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사실 만난 자리는 상견례 성격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협조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긴밀히 하겠다. 검찰의 노하우를 뭐 공수처에 뭐 전달하기도 하고 이랬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냈고 아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조건부 이첩 그러면 검찰의 사건을 넘길 때 기소는 그래도 이 공수처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양쪽이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긴 한데 아마 의견 교환은 있었을 걸로는 보이고 검찰로서는 사실상 조건부 이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조직의 이해가도 있고 조직 이기주의도 있고 뭐 당연히 검찰이 반발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반대하고 할 수 있어도 네. 만들어져서 뭐 공수가 더 출범했잖아요. 그쵸. 출범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가진 권력 못 놓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국민들 보기엔 불성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소권하고 이런 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말 안 되면 수사해버리면 되거든요.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 우리 봤어요. 한번 법 바꾸고 해체시켜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기는 그만한 권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왕 어쨌든 법에도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득권을 좀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군 성추행 또 그것에 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했습니다. 네, 고소한 이유는 직무유기입니다. 실제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제대로 된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고요. 예. 일단 7일자로, 그러니까 오늘자로 국방부 검찰단의 피해자의 그 첫 국선 변호인이었던 그 법무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은 제출이 됐고요. 이 사건 자체가 3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이 강제추행. 예. 그런데 엿새 만에 국선 변호인은 선임이 됐어요. 3월 9일자로. 빠르게 진행됐네요. 예, 그 선임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 피해자 이모중이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대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어허. 뭐 전화, 문자 메시지 이 정도로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뭐 계속해서 연락을 좀 주고받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뭐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법무관이요? 예, 예.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는 뭐 자가격리 들어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조력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또 이 국선 변호인의 해명이고요. 첫 통화 자체도 선임된 이후에 50일 지나서야 겨우겨우 이뤄졌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를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 법무관 출신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국선 변호가 가해자 국선 변호가 아니고요. 피해자의 국선 변호입니다. 예.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피해자 국선 변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 조사 때 참여하는 부분일 겁니다. 막 거기에 좀 포인트를 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업무를 미스하고 좀 열정이 부족했던 부분은 뭐 상당히 아쉽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예. 간에. 자, 근데 가해자가 장중사 이외에 더 있다. 유족 측이 지금 추가 고소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3명을 추가 고소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제20 전투비행단, 그러니까 애초에 이모중이가 근무를 했던 그 비행단 소속의 상관들인데요. 강제추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한 상사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뭐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를 아하.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번 사건에서 회유하고 압박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아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강요 미수와 뭐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이제 강제추행 혐의도 이제 받게 됐고 또 이 20전투 비행단으로 파견을 왔던 또 간부가 있는데 이 간부도 회식 자리에서 뭐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고소장에 적시돼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 인정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 그렇죠. 없다고 했을 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쉽지 않은 목격한 보이는데. 장소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일관적으로 예컨대 일기장이나 자신의 수양록에 기재가 된 거라면 또 증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기장 같은 데서 나 왜냐하면 누구한테 그걸 거짓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예. 뭐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몰라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기장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한 것도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냐 이게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부분은 실제로 회유 그리고 압박,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2차 가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뭐 강요 미수 내지 직무유기 기타 등등의 범죄 혐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휴대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지, 사무실,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그런 그 근방의 장소는 압수수색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추가로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이런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예. 21세기 군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이 뼈저린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두 분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